자, 인지적 정서적 상담은 인지행동치료다라고도 말합니다. 자, 인지행동치료의 대표적인 학자가 앨리스와 백이 있는데 여기에서 둘로 나누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앨리스에 바로 R, E, B, T가 있다. 자, 레이셔널, 이모티브, 비헤이비어, 서라피. 그래서 합리 정서행동 치료라고 합니다. 자, 이 합리는 바로 신념을 말하는 겁니다. 합리적인 신념으로 정서와 행동을 서라피, 치료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문제의 원인, 근원은 바로 비합리적 신념에 있습니다. 자, 이 비합리적 신념이 바로 문제의 원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비합리적 신념은 부정적인 셀프톡, 부정적인 자기독백과도 연관성이 있겠죠. 비합리적인 신념을 갖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셀프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위적 사고 또는 절대적 사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합리적 신념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비합리적 신념의 특징, 앨리스가 말한 4가지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첫 번째가 당위성입니다. 자,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과장성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인간에 대한 비하입니다. 자, 인간에 대한 비하를 다른 말로 인간의 가치평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욕구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심이라 했습니다.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낮은 인내심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4가지가 출제 포인트니까 정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원인을 잡아드렸고요. 그 다음에 특징 4가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비합리적인 신념은 선천적 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선천적으로 인간은 비합리적 신념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주요 개념 들어가면 자기독백이 나옵니다. 셀프톡 말씀드렸고요. 모든 정서적 문제의 주요 근원이 그 상황에 대해 스스로 말하는 자기독백에 달려있다고 전제하고, 자기독백이라는 자체가 비합리적 신념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드렸던 부정적 셀프톡이 되겠습니다. 합리적 신념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합리적 신념이 문제가 되는 거죠. 비합리적 신념의 동그라미 1번, 안정된 삶을 방해하고 정서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비합리적 요소가 됩니다. 항상 남으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하고 끊어요. 자신은 언제나 성공적이어야 한다는 당위적 사고는 비합리적 신념 중에 하나입니다. 당위적 사고는 머스트의 개념으로 뭐뭐 해야 한다, 결코 뭐뭐 할 수 없다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성격 형성이 있는데요. 인간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익숙한 자기독백을 보이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태도, 가치, 신념을 형성하게 되어 자아 개념 또는 자기 개념에 영향을 주게 되고 전반적인 감정과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 성격이다라고 말합니다.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치료 절차가 있습니다. 치료 절차에서 아래 보면 A, B, C, D 모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별표 하나 쳐주시기 바랍니다. 비합리적 신념을 먼저 규명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를 보다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데, 첫 번째, REBT의 기본 철학이나 논리를 내담자가 믿도록 하는 설명과 설득이 필요합니다. 치료에 대한 설명을 한다는 것이 1단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면접 과정에서 내담자의 자기관찰 및 치료자의 반응을 통해 비합리적 신념을 규명하게 됩니다. 비합리적 신념 규명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을 직접적으로 논박하고, 논박의 동그라미, 문제 좌절 장면에 대한 합리적 해석을 일시 또는 시범을 보이게 됩니다. 네 번째,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자기독백으로 대처하기 위한 인지적 연습의 반복이 요구됩니다. 인지적 연습에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합리적 행동 반응을 개발 촉진하기 위한 행동과제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이 행동과제 연습입니다. 거기에 밑줄 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치료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치료 절차를 키워드로 잡아드릴게요. 치료 절차는 첫 번째 R, E, B, T에 대한 설명을 내담자에게 해야 됩니다. 자, 설명을 했으면 그 다음에 2단계는 비합리적 신념을 규명합니다. 비합리적 신념을 규명한다. 이게 문제의 원인이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규명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논박을 해야 됩니다. 상담자의 논박입니다. 상담자의 논박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지과제 연습을 합니다. 인지과제 연습을 하고, 인지가 먼저 바뀌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행동과제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죠. 자, 우리가 이제 인지를 바꾸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인지과제가 연습이고 나중에 이제 행동과제가 나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ABCD 모형과는 별개로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ABCD 모형을 보겠습니다. 별표 하나 치신 거죠. 거기 보면 antecede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A의 이니셜이죠. antecedent의 이니셜이 A인데 여기에서는 선행사건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형광펜 준비하시고요. 선행사건의 밑줄. 내담자가 노출되었던 문제 장면 또는 선행사건이 됩니다. 두 번째가 빌리프 시스템이에요. 네, 신념체계죠. 신념체계, 신념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문제 장면에 대한 내담자의 관점과 신념입니다. 세 번째, consequences입니다. 이거는 결과죠. 정서적인 결과나 행동적인 결과가 되겠습니다. 선행사건 때문에 생겨났다고 내담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선행사건 때문에 이게 나타났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원래는 그게 아닌데 정서적 행동적 결과에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dispute는 여기서 말씀드렸던 논박입니다. 비합리적 신념에 대한 상담자의 논박입니다. 상담자의 논박에 밑줄 쳐주시고요. effect입니다.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을 직면 또는 논박한 효과가 나옵니다. 효과의 동그라미, 이때 인지와 정서와 행동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담자를 정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것은 A가 아닙니다. 이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원인은 바로 B입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되는 내담자의 신념이다. 기억 별표. 니은 내담자 개인을 논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이 직접적인 공격의 대상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비합리적 신념을 논박하는 겁니다. 디귿 논박의 특성이 있습니다. 논리성 동그라미 1, 현실성 동그라미 2, 실용성 동그라미 3, 융통성 동그라미 4, 파급효과 동그라미 5 이렇게 해서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암기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쓰세요. 논, 현, 동, 파, 융실입니다. 자, 논현동파 융실이 비합리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 비합리적 신념의 내용이니까 비합리적 신념이 있을 때 이것을 논박을 하게 되는데 그 논박의 특성, 논박을 할 때 5가지 차원에서 논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논리성입니다. 첫 번째가 논리성. 자, 두 번째가 현실성입니다. 그 다음에 파급효과입니다. 파급효과. 그 다음에 융통성입니다. 그 다음에 실용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논현동파 융실이 여기서 한번 딱 끊고 가시면 좋죠. 논현동파 융실이가 비합리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상담자는 논박을 해야 되는데 그 논박을 5가지 차원에서 한다. 밑에 보시면 논리성과 현실성과 효용성. 이 효용성은 바로 실용성과 연관성 있는 단어죠. 효용성과 실용성은 동의어. 자, 그러면 앨리스 ABCD 모형을 그 이미지로 도식화된 걸 잠깐 보겠습니다. antecedent 사건이 있고요. belief 신념이 있습니다. 합리적 신념과 비합리적 신념으로 나뉘겠죠. 그 다음에 consequences는 심리적인 고통, 행동, 정서상의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바로 비합리적 신념을 규명하고 여기에 대해서 논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교육적인 방법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 상담자의 개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밑에를 보시면 선행사건, 연속해서 시험에 떨어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비합리적 신념,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취업하기는 다 틀렸어. 그게 바로 인간에 대한 비하성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서적 행동과 결과인데요. 그 다음에 극심한 우울증이라든지 자살 경향성을 보인다.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논박을 합니다. 논박 오른쪽 아래에 보면 형광펜으로 개입과정에 해당한다 돼 있죠. 개입과정에 밑줄 치면 돼요. 형광펜으로. 개입과정에 해당되는 게 논박이라는 겁니다. 논리성입니다. 시험을 한 번에 합격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연속적으로 시험에 실패한 사람이 가치 없는 인간이란 말은 논리적으로 사례에 맞는가. 논리성입니다. 현실성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시험을 한 번에 합격하는가.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많은 부분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효용성입니다. 연속적으로 시험에 실패한 자신을 질책하고 자포자기에 얻은 이득은 무엇인가? 이득의 동그라미. 이득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실용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효과입니다. 효과는 사고가 바뀌고 정서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고. 연속적으로 시험에 떨어진 것이 몹시 부끄럽고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가치 없는 사람은 아니다. 나는 이 상황을 견디고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서, 의기소침이나 실망이나 섭섭한 감정에 머무릅니다. 극심한 우울증은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동입니다. 자살 경향성을 보였잖아요. 자학하지 않고 새로운 건설적인 계획을 짜게 된다. 그러면 효과가 보였다.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례적인 부분들도 좀 알아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의 논박의 특성 5가지가 쭉 나와 있었죠. 이거요. 이 5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현실성입니다. 합리적인 사고는 보다 사실에 가깝다.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 감정을 갖는 것은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단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어떤 현실적인 사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논박을 한다면 현실성이 되겠습니다. 논리성입니다. 합리적인 사고는 논리적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고가 사실이라고 했을 때 그 사실의 논리적인 근거를 논박하게 됩니다. 유용성, 실용성, 효용성 다 동그라미 같은 유사말인데요. 합리적인 사고는 자신과 타인에게 유용적입니다. 자신의 사고가 어떤 유익을 주는지 논박합니다. 앞에서 뭐 실제적인 이득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융통성입니다. 합리적인 사고는 경직되지 않고 융통성이 있다는 겁니다. 파급 효과. 합리적인 사고는 합리적인 정서와 행동을 낳는다. 파급 효과입니다. 행동의 결과를 보면 그 사람의 사고가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합리적 신념에 의해서 정서와 행동에 문제가 야기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파급 효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우리가 A, B, C, D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E. 자, 다른 교재 또 F까지 나오는 책도 있어요. Feelings,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이거 F까지 써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선행사건이 됩니다. 어떠한 선행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담자의 신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결과가 네거티브하다라고 하면 신념도 비합리적인 신념이 되겠죠. 따라서 이 결과의 원인은 바로 앞에 있는 B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인은 A다라고 한다면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디스퓨트, 상담자의 논박이 됩니다. 상담자의 논박인데 이거는 개입과 연관성이 있고 교육과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효과입니다. 효과는 정서적이고 행동적이고 인지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변화를 말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feelings는 감정이다라고 했어요. 감정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는데 A, B, C, D, F까지 갈 필요 없이 그냥 이 정도만 오셔도 됩니다. 우리는 지금 앨리스의 합리정서 행동 치료하고 있습니다. 자, 6번의 상담 목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행동의 제거보다는 문제 행동의 원인이 되는 가로 자기 패배적 신념과 비합리적 신념을 극소화시켜서 현실적이고 융통성이 있고 합리적인 가치관 또는 신념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가로 닫고요. 자, 상담 방법입니다.
상담 방법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런 수밖에 없는 것이 신념과 정서와 행동 모두를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인지적 기법, 정서적 기법, 행동적 기법을 쓰게 됩니다. 3번, 4번, 5번에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1번 들어갑니다. 치료는 내담자가 비합리적이고 부적절한 자기독백을 인식하게 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궁극적인 자기독백으로 대체하도록 돕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인 신념으로 그리고 부정적인 자기독백을 긍정적인 자기독백으로 바꾸어주는 겁니다. 상담 기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교수, 독서, 과제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동그라미 1, 인지적 기법, 동그라미 2, 정서적 기법, 동그라미 3, 행동적 기법이 있습니다. 3번 인지적 기법의 밑줄. 인지적 기법은 내담자에게 비합리적 신념으로 인해 정서적 장애가 야기됨을 가르치는 겁니다. 교육을 하는 거예요. 내담자의 비합리적 사고가 비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교육합니다. 교육의 동그라미. 다 교육은 인지적 기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비합리적 사고를 논의하여 합리적 사고로 대치시켜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철학적 교육을 하는 방법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철학적 교육을 하는 방법의 밑줄입니다. 앨리스가 쓰는 방법은 아니고 아론백이 썼던 방법의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란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정서적 기법은 내담자가 스스로 정직하게 표현하도록 하고 자신의 감정 표현이죠. 자신의 부정적 경험을 인정하며 정서적 모험을 경험하게 하여 정서적으로 개방되도록 조력하는 겁니다. 정서적 개방에 밑줄 치면 됩니다. 행동적 기법입니다. 다양한 행동 기법을 알고 계실 건데 실제 생활 속에서 인지, 행동적 과제를 이행하도록 하여 구체적이고 확고한 행동을 형성하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보면 합리적 정서행동치료 RBT의 정리를 보면요. 첫 번째, 인간은 합리적 사고와 비합리적 사고의 잠재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오른쪽에 선천적이라고 쓰면 돼요. 내담자의 문제는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의 비합리적 신념에서 비롯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원인이라 했었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당위적으로 기대하고 요구하는 생각이나 신념이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담자가 느끼는 정서적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서 냉정한 이성에 입각한 논박, 동그라미, 논리적인 반박을 통해 이러한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ABCD 치료적 접근, 다양한 인지, 정서, 행동적 기법들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RBT의 주특징입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을 보면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에서 강조하는 가로, 비합리적 신념의 사례, 가로 닫고, 자, 사례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 비합리적 신념.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완벽하게 일을 잘해야만 한다. 비합리적 신념. 사악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비합리적 신념.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해결책이 있으며 이를 찾지 못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비합리적 신념. 1번부터 4번까지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례입니다. 자, 5번입니다. 비합리적 신념은 안정된 삶을 방해합니다. 정서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비합리적 요소가 됩니다. 끊어요. 항상 남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하고 자신은 언제나 성공적이어야 한다는 당위적 사고 자체가 비합리적 신념의 하나가 됩니다. 당위적 사고는 말씀드린 대로 뭐뭐 해야 한다. 결코 뭐뭐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 기출문제 확인학습에 별표 쳐주시고요. 최근에 출제가 된 건데 합리 정서행동 치료의 기법 중에 수치심 깨뜨리기 연습이 있습니다. 거기에 형광펜으로 밑줄. 자, 앨리스는 수치심이 정서장애의 핵심적 요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서적인 문제에 가장 기본에 수치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깨뜨려야 되겠죠. 자, 이것은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지만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으며 바보 같은 행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수치심 깨뜨리기 연습이라고 말합니다.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으며 바보 같은 행동,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 자신이 수치스러워할 수 있는 건데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이런 수치심을 깨버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수치심 깨뜨리기 연습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처 카드가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의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대처 카드를 사용하여 내담자가 치료하기 위해서 배운 주요 인지행동 개입들을 연습하도록 돕고 구체적인 상황이나 문제와 함께 간략하게 대처 전략의 요점을 대처 카드에 적는 겁니다.
자, 보통 우리가 노트라고 하거든요. 그런 노트에 기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처 카드를 활용할 때 주의점. 내담자에게 중요한 상황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상황, 그 중요한 상황에 선택을 해서 그 대처 카드에 기록하는 것이죠. 대처 카드 만들기를 치료 개입의 목표로 정합니다. 내담자가 대처 카드를 사용하는 전략을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평가도 해봐야 됩니다. 상황 및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단계들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지시사항은 요점만 기록합니다. 기억하기 쉬운 지시사항이 가장 오래 남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요점만 기록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실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전략들을 제안합니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전략들을 해야 내담자도 지치지 않겠죠. 실생활에서 대처 카드를 자주 활용하도록 권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내담자가 어떤 선행 사건이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대처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대처에 대해서 인지행동 치료에서 배웠던 개입들, 그러한 개입들을 대처 카드에 작성을 내담자가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다음에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 다시금 재발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돼요. 그래서 대처 카드 기록은 상당히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